빅뱅에서 AI까지 강의의 교재인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 제10장과 11장에 대한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생명은 정말 다양합니다. 모양만 보더라도 사람에서 거북, 개미, 숭어, 소나무, 버섯 정말 다양합니다. 세균에 이르까지. 여기 보이는 이 버섯은 오레간주에 있는 버섯인데 모양도 크지만은 이 땅속에 뻗쳐 있는 윤사의 그 넓이만 해도 10평방 킬로미터나 됩니다. 반면에 세균은 1000분의 1mm, 즉 1마이크론밖에 안 합니다. 수명으로 보더라도 하루살이는 미국에 있는 어떤 하루살이는 5분 사는 데 비해서 그린란드 상어는 무려 510년이나 삽니다. 그리고 생물의 종도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확인된 생물의 종은 약 200만 종인데 확인되지 않은 종까지 하면은 현 지구상에 약 1000만 종 정도의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생명이 출현한 수십억 년 이래 지금까지 생존했던 종의 수를 전부 따진다면 어떤 학자는 약 50억 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NA, RNA라고 하는 핵산을 세포 핵 안에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핵산은 다시 조그만 부분들, 즉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이런 구성 부분들로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져 있는데 DNA와 RNA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당 부분만 틀립니다. 이 뉴클레오티드는 당과 탄소 골격과 염기라고 부르는 세 부분으로 다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염기는 5종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이 5종, 세균에서 인간에 이르까지 모든 종은 이 5종의 염기밖에 없습니다. DNA 같으면은 이거 4개, RNA 같으면은 이렇게 4개, 이렇게 5종류의 그 염기만을 갖고 있는데 참 기이한 것은 이 염기는 자연계에 수많은 종이 존재합니다. 또 인공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이 염기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종의 핵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클레이크 엑시드, 핵산인데 X 앞에다 아무거나 붙여도 됩니다. 이 구조가 조금씩 달라져도 수많은 그런 핵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생명체는 이 5개의 염기를 바탕으로 한 DNA와 RNA만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여준 것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핵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NA, 쌍가닥에 DNA가 이렇게 꼬인 구조가 있고 또 뭐 외가닥이지만은 RNA가 있고 이게 두 개 섞인 구조도 가능하며 또 여러 다양한 형태와 같은 이러한 핵산들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는 오직 RNA와 DNA만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구조 중에서 왜 생명체는 이런 구조만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 그뿐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제 킬할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킬할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분자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화학 성분도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지금 모양이 똑같죠. 그 거울상으로 그 구조만 약간 다른 겁니다. 화학적으로 똑같은 원소에 똑같은 구조인데 좌우 구조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이 왼쪽형만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에는 무려 500종이 넘는 이런 아미노산이 있는데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20종의 아미노산만을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이 20종도 모두 왼쪽 구조로 이렇게 된
아미노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당, 핵산,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핵산이죠. DNA, RNA. 이것은 또 기이하게도 왼쪽입니다. 구조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참 이거는 기이한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수많은 핵산, 수많은 포도당,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가능한데 지구의 생명들은 이렇게 특정한 구조의 특정한 그 생체 분자만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에 하나의 조상, 즉 루카라고 부르는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5장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 루카라는 것은 아마도 후카라고 하는 보다 더 이전 상태의 어떤 공통의 조상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이 공통조상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돌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반면에 지댕이를 봤다면은 이것은 생물이다 하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직감일까요? 그런데 그 직감은 무엇에 바탕을 둡니까? 움직이는 것이 생물일까요? 물론 움직이는 것은 생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무를 갖다 불에 태운다. 그럼 나무도 불에 탈 때 지글지글 타 들어가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인다고 무조건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교과서에 나온 어떤 그림인데 표현인데 생물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미세스 그랜이라고 이제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한 것이죠. 생물이란 운동하고 호흡하고 감각을 가지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배설하고 영양을 먹는다. 그래서 요 영어의 앞자를 따서 미세스 그랜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지 이것을 생명의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내린 정의가 무려 120단계나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랄드 조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정의가 현재 나사 등에서 약 20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할 만큼 가장 합리적인 정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은 생명이란 Life is self-sustaining chemical system capable of Darwinian evolution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건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윈 시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과학계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를 낳아서 복제의 삶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는 이것이 식욕으로 나타나죠. 두 번째, 모든 생물은 다윈식의 진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번식, 이세를 낳으려고 하는 나서 자기 자신을 퍼뜨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동물의 경우에 성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삶의 2대 본능을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죠. 식욕이 끝까지 살려는 당장 살려는 이런 욕망이라면은 성욕은 어차피 모든 생물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자기의 짝꿍 복자본을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번식 본능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생물은
세포라고 하는 생명의 기본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박테리아에서 식물세포, 동물세포에 이르까지 모든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만 하더라도 약 37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은 세포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세포 안은 생명입니다. 세포 밖은 무엇이죠? 세포의 바깥쪽은 주변 환경 혹은 물질입니다. 그 경계가 세포막이죠. 아주 이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포 안은 생명이요. 밖은 주변 환경이나 물질이다. 무생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바탕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본 생명체의 2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포 안은 생명이고 바깥은 주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생명의 이 생명체인 세포 안은 다른 상태입니다. 물질도 틀릴 거고 농도도 틀릴 거고 온도도 틀릴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주변 환경과 똑같다면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생명체는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이 뜨거우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럼 생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체온이 있을 거죠. 그것을 유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태를. 그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 본능이라는 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성은 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느냐?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면은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에너지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 대사 혹은 대사,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포막이 반토막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이나 에너지를 선별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사작용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변 환경에 있는 여러 물질이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필요한 생체 분자를 만드는 이런 작업이죠. 그것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용한 생체 분자를 분해를 해서 세포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쓰다 남은 것을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사작용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두 번째 특징인 자손 번식 욕망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세를 낳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번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물은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영원무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질과 세상은 자연현상은 변합니다. 영원한 상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 지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법을 사용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살 수 없지만은 그 대신에 자기하고 비슷한 복사본을 만들어서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손 번식 욕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세를 복사하는 과정은 이런 원본과 똑같은 복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짝퉁은 원본하고 틀리죠. 엄연히. 물론 이 짝퉁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지만은
자연에서는 이거와 다릅니다. 자연 자체가, 생명 자체가 어, 스스로 이런 짝퉁을 만든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생물체 복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돌연변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버이는 이새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제 어버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두 번째 낳는 자손은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손들이 후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틀려져서 나중에는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윈식의 진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윈식의 진화라는 건 다윈적인 진화라 하는 것은 똑같은 복제가 아니고 조금씩 달라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종이 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왜 원본과 같지 않은 복제본이 만들어지고 돌연변이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보죠. 이것은 단백질을 이루는 펩타이드의 어떤 생체 분자의 구조입니다.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단백질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런 생체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원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러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에러가 생기냐? 이들의 열운동 때문입니다. 아무리 낮은 온도가 되더라도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동하는 사이에 에러들이 생기고 또 이제 원자 크기로 너무 작아지게 되면은 이런 양자 교란들이 생겨서 수많은 에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생물체가 작동을 할 수 없겠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굉장히 크면 됩니다. 이 분자가. 그러면은 큰 구조 속에서는 설사 부분적으로 작은 에러들이 있더라도 통계 확률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주사위를 100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번쯤 나오겠죠. 근데 10번 던지면은 5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100만 번을 던지면은 50만 번 나올 확률에 훨씬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처럼 분자가 크게 되면은 개별적인 분자들의 에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물입니다. 생물은 미세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려면 화학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처럼 물리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한 화학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불완전한 복제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더군다나 고등 생물, 식물이나 동물 같은 이런 고등 생물들은 암수 유성 생식을 하죠. 유성 생식을 해서 자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이세는 아버지의 것, 어머니의 것, 그 유전 정보를 반반씩, 그것도 확률적으로 반반입니다. 반반이 아닙니다. 0대 100이 될 수 있고 70대 3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날지는 정말 우연과 확률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생명의 그 정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죠. 자, 생명은 스스로 유지하기를 합니다. 또 다윈식의 진화, 조금씩 돌연변이해서 달라지는 진화를 합니다. 따라서 생명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그다음 바이러스보다 이제 더 작은 프리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바이러스만 예를 들죠. 이것은 스스로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생물에 기생하는 생물에 들어가서 자기 유전자를 퍼뜨립니다. 스스로 유지가 안 됩니다. 대신에 다윈식의 진화를 합니다. 왜? 숙주동물의 기생 동물이 아니라 숙주생물의 몸속에 들어서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죠. 그리고 조금씩 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못하고 이것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자기를 유지하고 다윈식 진화를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로봇, 컴퓨터 어떻습니까? 스스로 유지합니다. 정확하게 어? 똑같은 작업을 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에너지만 주어지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스스로 변하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변하지는 못합니다. 왜? 로봇이나 컴퓨터가 명령한 대로 안 하고 조금씩 다르게 한다면은, 입력한 대로 안 된다면은 그것은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죠. 따라서 로봇이나 컴퓨터는 스스로 유지는 할 수 있지만은 다윈식 진화를 하기 못하기 때문에, 즉 변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윌리엄 페일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생명은 창조주가 만든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론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복잡한 시계를 봤다. 이렇게 정밀한 시계를 봤다. 이게 어떻게 누가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주장은 생명의 특징, 생명의 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아주 무지몽매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은 이게 이제 세포의 구조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밀한 기계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겠지만은 실제 세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몇 개가 빠져도 잘 굴러갑니다. 절대 이것은 생명은 지저분한 기계지 복잡한 기계지 정밀한 기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것은 세포의 벽쯤에 있는 그 분자들의 상태를 갖다 이렇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많은 생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포의 극히 일부인데 정말 지저분하고 복잡할 정도로 많은 이런 그 생체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효소만 예를 들죠.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0.1초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이 대부분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세포 하나에 무려 4천만 개나 있습니다. 이 4천만 개는 효소들이 평균 초속 470km로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효소들이 무작위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해서 약 1000분의 1 확률로 딱 이 조건이 맞으면은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포 안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원자와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일어나는 생체 반응은 수백만 번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무작위로 막 뭐 분자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막 움직이다가 이게 이제 효소인데 딱 제자리에 맞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반응은 지금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생물이 필요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건 효소만 예를 들었는데 세포에는 효소 이외에도 수많은 생체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반응하는 기본 기본 기구는 효소와 비슷합니다. 수많은 생체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해서 딱 이게 들어맞으면 생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은 굉장히 작죠. 하지만은 생물체 안에는 세포 안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물체가 수많은 거대 분자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생물학자죠.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자크 모노라는 사람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교양과학 도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한 도움이 될 이런 그 명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명체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단위의 작은 이런 현상들, 이거는 정말 우연하고 목적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모여서 이 조그만 현상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그 큰 구조 속에 편입이 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우연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필연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런 유명한 그렇지만은 핵심을 찌르는 생명의 그 현상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로 mRNA를 발견한 남아공의 시드니 브레너라는 생물학자는 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수학은 완벽한 예술이다. 물리학은 최적의 예술이다. 하지만 생물학은 만족의 예술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작동하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물은 복잡하고 중복되고 막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뭐 효소 하나 빠지고 뭐가 하나 빠지고 뭐 조직이 하나 빠지고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쓸개가 빠져도 살죠. 생물은 정밀한 기계가 아닙니다. 시계처럼 정밀한 기계가 아닙니다. 자, 정밀한 기계는 아닙니다. 생명은. 하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가령 그래서 생물의 몸은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웠지만은 이산화탄소를 바탕으로 해서 정밀한 구조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라고 합시다. 이 가스들은 대기 중에 막 퍼져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데 이들이 생물의 몸을 이루면은 아주 정밀한, 다시 말해서 질서 있는 구조로 갑니다. 복잡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복잡하지만은 하나하나의 분재 구조는 아주 질서정연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한 상태로 되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죠. 가령 여기서 이런 용기 내에 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근데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퍼져버리죠. 이게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어려운 말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즉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가령 이 유리잔에다가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잉크가 쫙 퍼져서 나중에는 쭉 퍼져서 균질한 상태로 되죠.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열도 뜨거운 열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열이 쭉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이것이 거꾸로 헤쳐모여돼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퍼진 열이 공기 중으로 퍼진 열이 다시 모여갖고 한 군데 모이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주지 않는 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무질서한 게 질서한 형태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이 질서 있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생체 분자로 이루어진 물체다, 물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죽음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는 썩어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지면 다 해체가 되겠죠. 땅속에서 썩고 그것이 기체가 되고 부패가 돼서 흩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질서정했던 조직이 다 해체가 돼서 무질서한 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죽으면은 흩어져 버리죠. 흙 속에 파묻혀서 벌레들이 먹고 부패하고 해서 다 산산조각 해체가 됩니다. 무질서한 구조가 됩니다. 이런 무질서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생명은 부분적이지만은 이런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라는 건 모든 생명에 다 해당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커다란 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의 몸을 이루는 분자뿐만 아니라 생체 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에 사는 생각, 의지,
지각 이런 것도 결국은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물질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임시적이지만은 질서 있는 분자 구조 조직을 이루려고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은 끊임없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무질서하게 되려고 합니다. 결국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해서 그것을 모면하려는 그 임시적인 상태, 임시적인 단계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질서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지만은 물에다가 뭐 잉크나 뭐를 섞으면 완전히 흩어져서 전부 무질서하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를 갖다가 보충을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동물의 경우만 예를 들죠. 음식, 음식을 먹어서 음식은 아주 질서정연한 생태 분자로 되어 있는 거죠. 식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질서 있는 생명의 분자로 만드는 겁니다. 즉, 생명도 자연의 현상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지려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질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음식, 식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거죠. 동물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분자를 갖다가 얻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건 다 어디서 얻습니까? 음식에서 얻습니다. 음식에서. 근데 그 음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돼지의 간을 먹었다. 그러면 사람의 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돼지의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딱 깨기 위해서 잘기잘기 이렇게 분해를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분해하면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소화입니다. 안 그러면은 돼지 간을 먹으면 우리의 간이 돼지의 간이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유전 정보를 파괴하기 위해서 소화를 해서 질서 있는 구조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우리 몸에 맞는 질서 구조로 재편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질서를 이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 질서, 새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한순간도 쉬질 않습니다. 즉, 고정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시시각각으로 이걸 떼어넣는 겁니다. 무너지고 생명은 계속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원자를 음식이나 광합성이나 이것을 끊임없이 보충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만 예를 들어도 간세포는 6주, 위벽세포는 6일, 뭐 어떤 세포는 며칠 이렇게 해갖고 끊임없이 새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세포들의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새 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령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인체의 98%는 1년 내 싹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나머지 2%도 2년 반에는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2년 전에 나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 원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아주 이 단순한 개념을 증명한 사람이 독일의 쉔하이머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쥐에다가 쥐에다가 음식을 먹인 겁니다. 그 음식물 안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있겠죠. 단백질에. 그래서 그 단백질이 어떻게 가는가를 동위원소를 이렇게 넣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3일 후에 대부분의 이 그 먹은 음식의 요 질소가 어디 갔는지를 통해서 이 아미노산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보니까 27%는 오줌으로 나왔고 3%는 대변으로 배출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생쥐의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부만이 소변이나 대변, 뭐 땀 이런 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먹음으로 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물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생체 분자는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그랬죠. 우연과 확률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대로 리와인딩해서 뒤로 되감아서 똑같은 상태로 하기 불가능합니다. 한 번 한 것은 다시는 안 일어납니다. 왜? 우연과 확률로 겨우겨우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응? 절대 이거는 되돌릴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그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하고는 전혀 틀리죠. 기계는 부품만 갈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돌리면 됩니다. 생물은 그게 안 됩니다. 비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 시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생체 분자들이 결합했다 보내졌다 하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역주행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분자로서 조금 전에 이제 음식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생물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세균은 독립영양 생물입니다. 스스로가 만듭니다. 광합성이라든지 혹은 무기물질로부터 스스로 만듭니다. 동물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음식을 먹어서 유지합니다. 그 음식이라는 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부 이 식물에서 나온 겁니다. 식물에서. 그 다음에 버섯과 같은 이런 균 균류들은 이것을 기생합니다.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에 기생을 해서 그들이 만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분자를 기생을 통해서 기생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은 분자들은 이렇게 만든 질서의 분자들은 뭐에 쓰느냐? 간단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것을 분해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또 혹은 생태물, 몸뚱이죠. 몸체를 구성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물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세포 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생체 분자를 질소를 갖다가 섭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에너지는 어떠냐는 겁니다.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균 같으면은 무기화합물이 산화될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또 식물 같으면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죠. 광합성. 그다음에 동물 같으면은 아니면은 기생생물인 뭐 균류죠. 곰팡이나 버섯 이런 것들은 다른 생물이 섭취한 그런 물질을 갖다가 섭취해서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다 똑같이 외부에서 얻는 방법은 좀 틀리지만은 내부에서 얻는 방법은 모든 생물이 거의 다 같습니다. 뭐냐면 ATP라는 이런 분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그걸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 슬라이드 화면을 정지 화면을 한 다음에 자세히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 다음에 생명이 어떤 아주 근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는 주로 화학 반응으로서의 생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자면은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항과 세포박 이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교환하는가 그 과정이 생명의 한 현상의 한 부분이었고 그 과정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다른 관점이라서는 화학 반응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은 생명은 정보 조장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조장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모든 생명체들은, 지구의 생명체들은 DNA라고 하는 이런 물질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죠. 디지털 방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생명체 정보는 DNA에 다 있는 줄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은 21세기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방식도 알게 됐습니다. 그건 후성 유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DNA하고 관련이 된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유전자라고 하는 이런 데 들어있는 DNA 속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데 들어있는 이 정보는 무엇이냐? 왜 뭘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세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생물이 자기 몸에 있는 것을 이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유전입니다.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려면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생체 반응이 몸에서 일어나죠. 온갖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또 유전 정보이기도 합니다. 유전 정보는 꼭 이세한테 전달하는 것만 유전이 아니고 자기 몸을 생명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온갖 반응들에 대한 정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깐 용어를 정리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DNA가 먼저 있습니다. DNA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모든 유전 정보가 있는 것이고 박테리아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DNA입니다. 여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이세에게 전달하는 유전 정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생체 반응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NA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첫째는 이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생물이 출현하고 수십억 년이 지났지만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연변이 때문에 몇 개가 변하긴 변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훌륭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복제하는 기능.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놈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게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유전자가 DNA죠. DNA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DNA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 유전체라고 얘기도 합니다. 게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DNA는 모든 정보가 게놈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라는 얘기 들었죠? 염색체라는 건 뭐냐?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는 이제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막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모든 박테리아에서는 약간 좀 흐트러져 있습니다. 단순한 원핵 생물인. 그렇지만은 보통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고등 생물에 가서는 이 DNA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단백질,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의 실배수로 똘똘똘똘똘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서 이 안에 또 다시 이렇게 단백질들이 감싸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그 이제 DNA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DNA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 역할을 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게 실처럼 됐다고 해서 그 전 단계를 염색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염색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시약 처리를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염색체 부분이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각 세포에 이렇게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23쌍이냐? 23쌍이냐? 46개죠. 23쌍이니까. 그건 뭐냐면은 DNA를 쭉 담아오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23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쌍이냐? 하나는 어머니에서 받았고 하나는 아버지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암수 모든 생물은 이렇게 유선생식이라는 모든 생물이 이렇게 두 쌍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여기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염색체 1번에서 뭐 23번까지 쭉 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긴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긴 것이고 맨 마지막에 두 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암수를 결정짓는 성염색체라고 하죠. XY. 보면 유전 정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DNA 구조입니다. DNA 구조면 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염기에 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네 문자가 이렇게 그이저 아귀가 딱딱딱딱 맞아야만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 순서대로 있는 겁니다. 이 글자대로 AT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게 문자입니다. 이 문자가 암호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 책 속에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DNA 전체에 있는 문자를 쭉 풀어 쓴다면 이런 글자가 쭉 되겠죠. 일종의 책입니다. 어? 이것이 이제 염기설이라고 하죠. 이게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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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 쭉 해서 이게 어떤 문자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염기서열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를 갖다 이제 우리 총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유전자란 무엇일까요? 유전자라는 것은 DNA 전체가 다 사람 세포 같으면 이게 몇 미터나 되는 총 전부 이으면은 몇 미터 되는 가닥에서 유전적인 특징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하는 그 문자 구역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불과 전체 DNA 가닥의 1, 2%밖에 안 합니다. 그 나머지는 처음에는 이 구조를 발견했을 때 이게 왜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쓰레기 DNA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쓰레기 DNA는 아닙니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좌우지간 유전적 특징을 만드는 DNA의 작은 구간 그것을 유전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1, 2%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내에서도 유전자 DNA 전체 DNA에서 유전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은 굉장히 작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또 보면은 진짜 알짜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은 요 색깔 칠한 부분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아주 작은 부분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과 여기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전자 안에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유전 정보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느냐 하는 정보입니다.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정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하필이면 단백질이냐? 단백질은 우리 몸에 생체 반응이 있게 모든 생물의 생체 반응이 있게 하는 효소, 효소가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이 골격도 단백질이죠. 그죠? 근데 이 단백질은 앞서 얘기했듯이 자연계에 수많은 5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오직 지구의 생물은 20개의 아미노산만 사용합니다. 근데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떤 배열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모여갖고 이룬 어떤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효소 이게 헥소키나제라는 효소죠. 단백질이죠. 여기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순서로 아미노산이 합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전적 특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개수는 무려 10만 종이라고 합니다. 10만 종이나 되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무슨 의미냐? 단백질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그거죠. 일단 단백질이 달라지면은 생물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양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하죠. 소나 말이나 식물이나 단백질이 다 있지만 단백질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버섯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 작동 방식이 틀리죠.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 말해서 생물의
이런 기능과 작동과 모양과 이것을 결정짓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모양이 틀립니다. 사람 틀리고 뭐 도마뱀 틀리고 말 다 틀리죠. 이것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만드는가, 특히 이제 배아 발생 시기에 알에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이보 디보 진화 발생 생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유전자들이 어떤 유전자가 언제 켜지고 언제 작동을 하고 언제 꺼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유전자는 공통점이 있다. 즉 마스터 조절 유전자, 공통의 유전자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한 가족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 틀립니다. 물론 이제 남자 여자도 틀리지만은 다 틀립니다. 이렇게 같은 형제라도 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받은 유전자로부터 이런 키나 이 뭐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적에, 즉 단백질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질 적에 그게 아버지의 것을 받았느냐 어머니의 것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물의 모습이 서로 크게 다른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령 배아 시절에 아직 이제 성체가 되기 시절이죠. 그때 어류나 도롱뇽이나 거북이나 닭이나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초파리인데, 초파리의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 목을 만드는 유전자, 배를 만드는, 꼬리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메오박스라고 그러는데 책에 있는 걸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공통의 기본 이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초파리나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건 초파리의 유전자인데 순서가 똑같죠. 머리 부분, 배 부분, 꼬리 부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건 사람의 호메오박스 유전자고 모양을 만드는, 이건 초파리의 모양을 만드는 유전자. 이건 좀 단순하죠? 다른 점이라면은 이것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중복으로 몇 개 더 생겼다, 그것뿐입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쥐나 물고기나 모든 동물의 기본 툴은 뭐 초파리나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은 순서로, 다만 만약 이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이 조금 더 몇 개가 더 생겼거나 조금 다르게 변했거나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돌연변이가 생겨서 완전히 다른 모양의 이런 동물들의 모습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유전자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진화하면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유전자는 DNA 일부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안에는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마 앞에 몇 슬라이드 전에 나왔죠. 그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GTP AI 과제를 제출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냥 그게 뭐다 한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2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음, 유전자 DNA의 그 서열이 정보가 다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병도 치유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든 것이 알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후성 유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DNA가 아니고 그 DNA 유전자에 밝혀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기는 이런 요인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습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생기는 유전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비유를 하자면은 DNA를 갖다가 DNA에 있는 유전자를 피아노라고 친다면은 피아니스트는 후성 유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 있더라도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곡을 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곡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후성 유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책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DNA 속에 드는 유전 정보는 어떻게 이것이 복사가 되고 전달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제와 전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제는 뭐냐면은 DNA 가닥에 있는 정보를 통째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뺏기는 것이죠.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사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DNA 가닥을 다 베끼는 것이 아니고 DNA 가닥 중에서 유전자 부분에서 필요한 한 부분만 임시로 베끼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은 어, 메모지에 해당되는 거죠. 복제가 통째로 베끼는 책을 통째로 베끼는 거에 해당된다면은 전사는 이 책의 일부분의 한 부분을 임시로 잠깐 베꼈다가 나중에 없애버리죠. 이것이 전사입니다. 즉 복제는 여기에서처럼 가닥 전체를 어, 복사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뭐 체세포 분열이라든지 감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사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전자의 극히 작은 부분을 갖다가 복사하는데 그럼 누가 이걸 복사하느냐? 이 작은 부분. 그것이 바로 RNA입니다. RNA. RNA는 외가닥줄이고 아주 짧습니다. DNA에 비해서. 그래서 그 RNA가 들어가서 이 DNA 한 조각을 쫙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DNA입니다. DNA는 굉장히 길죠. 근데 굉장히 이걸 확대한 저건데 아주 작은 영역의 DNA 구간을 조그마한 RNA가 들어가서 뺏깁니다.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냐? 세포핵 안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DNA는 세포핵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작기 때문에 이 RNA는 세포 핵의 막을 뚫고 나와서 아주 작은 구멍으로 와서 세포 질 안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에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을 해서 이거 복사를 해주는데 따라서 이제 이 RNA는 여러 가지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RNA가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것, 복사하는 것, 또 이것을 번역하는 RNA 이런 게 쭉 있죠.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DNA라는 이제 작업 지시서 혹은 요리책이 있다면은 RNA는 아주 작은 메모입니다. 그것으로 딱 복사를 해서 요 지시대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요리책 안에는 온갖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다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단백질입니다. 그걸 만드는 한 부분만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DNA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고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를 따르지 않는 독특한 물질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여러 이런 모양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RNA, DNA 중에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만 갖고 있는 바이러스, DNA만 갖고 있는 두 개 다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생물은 두 개 다 갖고 있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그것은 RNA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작은 조그만 저 유전 정보만 갖고 DNA, RNA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DNA 혹은 RNA 한 곳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생생물의 세포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유전자, 즉 DNA건 RNA건 그것을 갖다가 직접 끼워 넣어서 숙주동물의 기생생물의 이 그 활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복사해서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생물의 몸에 침투를 해서 하느냐 하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또 이것을 갖다가 잘 숨깁니다. 들어가서 이 생물의 몸에 들어가서 생물의 DNA 속에 자신의 유전자를 살짝 감추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포도 생물 아닙니까? 바이러스들이 들어가서 이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중에는 자기 바이러스 중에서 특히 RNA를 가진 RNA형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들은 생물의 몸에 들어가서 자신의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 숙주 생물의 DNA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DNA의 정보가 RNA에 복사되는 것. 이게 생명의 원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바이러스들은 RNA형 일부 이 바이러스들은 RNA의 정보를 DNA에 심어 넣는 겁니다. 살짝 숨기는 거죠. 반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에 어긋난다. 즉 거꾸로 전사를 한다. 그래서 역전사,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을.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생명의 원리에 하면은 DNA 정보가 RNA에 전달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일부 RNA형 바이러스들은 거꾸로도 하는 겁니다. 즉 RNA 정보를 DNA에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원리가 약간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생명체에는 이런 그 역전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역전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이러스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체는 이 원리가 생명의 분자생물의 중심 원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바이러스에서만 이런 거꾸로 일어나는 그 복사 과정이 전사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은 생물하고 서로 경쟁을 한 거죠. 그죠? 바이러스들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생물의 몸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생물은 이런 그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어하려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은 생물의 세포 안에서 이게 이제 어떤 세균, 어떤 세균인데 세균이 이제 세포 안인데 요 침입한 바이러스의 정보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보관해 둡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놈들이 오면은 그대로 다 가위로 생뚱생뚱 잘라갖고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바이러스의 정보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얘기 들어봤죠. 2020년에 노벨상을 탄 이런 연구였는데 이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 유전자를 조작하고 하는 그 새로운 기술이 이제 싹트게 됐죠. 내용은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와 RNA는 참 이게 그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저 RNA는 정말 팔방미입니다. DNA는 아주 안정되고 길죠. RNA는 단가닥인데 이거는 어떤 일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DNA 보면 RNA도 만들기도 하고
DNA, RNA를 모두 식별하기도 하고 또 DNA를 파괴하기도 하고 크리스퍼 같은 거 아주 다재다능한 것이 RNA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도 이 RNA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물이 진화해 왔다 하는 것이 어, 최근의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물이 진화할 적에 지구상에서 처음 진화할 적에 DNA가 아니고 이 RNA로부터 DNA가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RNA가 먼저 있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바이러스가 슬쩍 생물의 몸에 들어와서 자기 유전자를 끼워 넣었다고 했죠. 끼워 넣으면 생물은 치명적인 해를 입지만은 오래 지나면 이게 이제 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 있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의 DNA, 유전자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DNA 조직이. 그래서 그게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생물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A와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은 생명의 출현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고 또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규명해야 될 과학자들이 규명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유전자를 전파하기 위해서 생물의 몸에 쭉 끼어 들어간 거죠. 일부. 그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데 임무를 다 하고서도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남아 있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트랜스포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생물종이 틀리더라도 막 드나듭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자재로. 그 이번에 우리가 그 인류가 큰 고통을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죽여서 다 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동물에서 뭐 감기니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녀석들이 자기의 유전자를 생물의 다른 생물의 몸에 남기고 또 그것이 진화에 큰 역할을 촉진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 멸종의 장에서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습니까? 멸종은 생물을 죽게 하는 생물을 사라지게 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멸종이 끝나면 어떻게 됐죠? 새로운 살아남은 극소수의 생물들이 크게 번창을 하고 진화가 촉진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이러스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물은 정말 고생을 하고 재앙입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화를 촉진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어, 근래에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나 RNA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블루마블, 여기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록색, 푸른색, 하얀색, 황토색, 이 모든 것은 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명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로 특정 지어지는 행성입니다. 이번 10장과 11장에서는 이 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강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